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내년 해병대 몇 기야? 순간 동해의 칼바람마저 얼어붙었다. 포항 오천읍의 해병대 훈련장. 수십 명의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신병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포성처럼 크게 울렸다. 훈련장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지독한 정적과 한 남자의 이글거리는 분노뿐이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무릎을 꿇은 한 남자가 있었다. 어깨에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 지난 30년간 오직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황두식 대령이었다. 짙은 구릿빛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때 산처럼 굳건했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다. 그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키는 160cm가 채 되지 않아 보였고 체구 또한 가냘팠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다. 누가 보아도 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한 눈. 그 눈은 무릎 꿇은 대령의 정수리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정적을 깨고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황두식 대령. 방금 나에게 뭐라고 했지? 황 대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여인은 다시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정 변화도 없었다. 내년이라고 했던가? 그리고 해병대 몇 기냐고 물었지. 맞나? 황 대령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를 흘리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과 몇 시간 전 황두식 대령은 저 여인을 향해 아줌마라 부르며 부대 정문에서 경멸 어린 손짓으로 쫓아냈다.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외부인이 신성한 해병대 땅을 함부로 밟으려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왜 지은 죄를 심판받는 죄인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가? 군화발에 밟힌 잡초처럼 초라하게 엎드려 있는 것인가? 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날 이른 아침 동해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병대 제1사단 정문.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아치 너머로 철통 같은 경계가 펼쳐진 그곳에 한 여인이 섰다. 바로 서지수였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굳게 닫힌 위병소의 철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키는 작았으며 체구 또한 왜소했다. 수수한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손에는 작은 핸드백. 그 모습 어디에서도 군인, 특히 해병대의 강인함과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정지.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병소의 젊은 해병이 다가와 절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이른 아침 이런 차림의 여성이 부대를 찾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서지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공손하게 답했다. 사단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교육훈련단 관련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헌병이 방문자 명부를 확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병소 옆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 다부진 체격에 각 잡힌 전투복 어깨 위로 대령 계급장이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로 이 부대의 군수참모 황두식 대령이었다. 그는 서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니 아줌마.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동네 구멍가게야? 여기 해병대야, 해병대. 민간인 출입금지 팻말도 못 읽어? 서지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실례했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저는 사단장님과 분명히 약속이. 사단장? 황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사단장님이 당신 같은 아줌마랑 약속을 잡는다고? 꿈꿨어? 착각도 유분수지. 사단장님 오전 일정은 내가 다 꿰고 있는데 외부 민간인 면담 같은 건 없어. 아닙니다. 분명 오늘 오전 8시 사단장실에서 뵙기로. 황 대령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됐어. 척 보아하니 어디 군납비리라도 청탁하러 온 잡상인이거나 아니면 아들내미 휴가라도 하루 더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러 온 극성 엄마겠지. 여기는 그런 민원 처리하는 곳 아니니까 저기 시청이나 구청 가서 알아봐. 저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당신 같은 아줌마가 이 신성한 해병대 부대에 대체 무슨 볼일이 있는데? 서지수는 더 이상의 언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황 대령은 그 손짓마저 거칠게 막아섰다. 볼 것도 없어. 당신 신분증 따위에 관심 없으니까.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는 보란듯이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황두식이라는 이름표와 어깨의 대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소리쳤다. 나 이 부대 군수참모 황두식 대령이야. 해병대에서만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알아들어? 이 부대의 규정과 절차는 내가 부처님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아. 내 눈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옆에 서 있던 젊은 헌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대령님, 그래도 신분 확인은 절차상. 황 대령은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헌병을 쏘아붙였다. 이 녀석이 내가 확인했다는데 무슨 토를 달아? 이 아줌마 딱 보아하니 길 잘못 들어서 헛소리하는 거야. 당장 정문 밖으로 내보내. 부대 근처에서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하라고. 서지수는 잠시 황 대령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그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생물을 관찰하듯 조용히 그의 모든 것을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많았군요.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천천히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정문을 벗어났다. 그 뒷모습을 보며 황 대령은 의기양양하게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신병 몇 명에게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봤지? 요즘 것들은 군대를 아주 우습게 알아. 특히 여자들은 더해. 규정이 뭔지 위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쑤시고 들어오려고 하질 않나. 한 신병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하지만 혹시 정말로 사단장님과 약속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황 대령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사단장님께서 저런 볼품없는 아줌마랑 약속을 왜 잡아? 내가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데 그런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 내가 아주 딱 잘라서 원칙대로 처리했지. 이게 바로 군대야. 원칙과 규율이 생명이라고. 너희들도 똑똑히 새겨들어. 신병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몇몇의 눈에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부대 안쪽 정문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후문 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장성급 지휘관 차량만 출입이 허가된 그곳을 지키던 헌병 한 명이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을 실어 각을 잡은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령관님 잘 오셨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 정문에서 황 대령에게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던 서지수였다. 작고 왜소한 체구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바로 그 여인. 헌병이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그런데 사단장님을 뵙기 전에 내가 먼저 부대를 좀 조용히 둘러봐도 괜찮겠나? 헌병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사령관님의 모든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지수는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안정감이 묻어났다. 주변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속으로 나직이 은졸였다. 정문의 황두식 대령이라. 아주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군. 같은 시각 정문에서는 황두식 대령이 여전히 신병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내가 해병대에서 보낸 세월이 30년이야. 저런 무개념 민간인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특히 여자들은 말이 안 통해. 규율이란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는 자신이 방금 쫓아낸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의 30년 군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 얼마나 거대한 실책이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오전 9시 오천읍 훈련장은 젊은 해병들의 함성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완전 군장을 한 신병들이 구보 훈련에 한창이었다. 유독 한 신병이 대열에서 자꾸만 뒤처졌다. 얼마 뛰지 못해 풀썩 넘어지기를 반복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병 김철민, 정신 안 차려? 제대로 못 뛰면 오늘 밤새도록 연병장 돌 줄 알아. 젊은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김이병은 울상이 된 얼굴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김이병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아침에 부대 정문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여인 서지수였다. 교관들과 신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저 아줌마가 왜 여기에? 하는 의문이 모두의 얼굴에 떠올랐다. 서지수는 김이병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병, 너무 힘들어 보이는군. 호흡이 잘못됐어. 코로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고 가늘게 내쉬어봐. 폐에 산소를 끝까지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녀는 김이병의 군장끈을 조절해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릎은 너무 높이 올리지 마. 보폭을 짧게 하고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부분으로 땅을 박차듯 달려야 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싣고. 김이병은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호흡과 자세를 고쳐보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짓말처럼 숨가쁨이 덜해졌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달리는 폼은 순식간에 안정적으로 변했다. 주변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교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 사람 누구지?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설명하는 게 완전 전문가인데? 바로 그때 황두식 대령이 지프를 타고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지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렸다. 아까 그 아줌마 아니야. 여긴 또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서지수는 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다. 후문이 열려 있더군요, 대령님. 뭐? 경비가 이따위로 허술해서야.
당장 책임자 불러. 아무튼 아줌마, 여긴 신성한 훈련장이야.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감놔라 배놔라 할 곳이 아니라고. 당장 여기서. 황 대령이 고함을 치는 사이 주변 교관들이 속삭였다. 그런데 대령님, 저분 움직임이나 설명하는 걸 좀 보십시오.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이병 자세가 순식간에 교범처럼 바뀌었습니다. 황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뭐가 보통이 아니야.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겠지.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다는 듯 신병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모두 주목. 내가 직접 정석적인 팔굽혀펴기 시범을 보여주겠다. 체력 단련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 5개만 보여주겠다. 신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황 대령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땅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다. 하나, 둘, 셋. 하지만 그의 구령은 넷에서 멈췄다. 4개를 간신히 해낸 그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헉헉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침을 걸러서 그런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영 좋지 않군. 훈련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신병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서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황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돌아봤다. 뭐? 아줌마가? 팔굽혀펴기를? 좋아, 어디 한번 해봐. 10개만 제대로 하면 내가 당신을 인정해주지. 서지수는 말없이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1, 2, 3, 10, 20, 30.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등과 허리는 일직선을 유지했고 팔꿈치는 정확한 각도로 움직였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듯 완벽한 자세였다. 40, 50. 서지수는 50개를 채우고 나서야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훈련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신병들은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교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황 대령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저건 여군들 기준으로 하는 무릎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겠지. 자세가 편하니 당연히 많이 하는 거고. 그의 곁에 서 있던 젊은 장교 이진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령님. 아닙니다. 저건 무릎을 뗀 해병대 특수수색대원 기준으로도 만점에 해당하는 완벽한 정자세입니다. 이진우 대위의 확인 사살에 황 대령은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시끄러워. 아무튼 민간인은 여기 있으면 군 기강을 해쳐. 당장 나가. 그는 서지수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가. 당장. 서지수가 살짝 비틀거렸다. 그 순간 주변 장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특히 이진우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급하게 외쳤다. 네, 대령님. 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황 대령은 눈이 뒤집힌 채 소리쳤다. 뭐가 안 돼? 민간인이 부대 규정을 어기고 훈련을 방해하는데 예의까지 차려줘야 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규정 위반. 서지수는 밀쳐진 어깨를 툭툭 털며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한 눈이 황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령님, 혹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제대로 된 교관에게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허리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러다 부상당하기 십상입니다. 황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뭐? 이 아줌마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30년 군 생활 동안 팔굽혀펴기만 수만 번을 했는데 그걸 몰라. 서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30년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황 대령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신병들은 이제 웃음을 참는 것을 포기하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경비대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못해. 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훈련장을 벗어났다. 그 뒷모습을 보며 황 대령은 씩씩거리며 신병들에게 소리쳤다. 봤지? 요즘 여자들은 군대를 아주 우습게 봐. 자기가 팔굽혀펴기 좀 한다고 어디서 감히 대령한테 설치고 다녀. 하지만 이번에는 신병들 중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모두의 뇌리에는 방금 전 작은 체구의 여인이 보여준 압도적으로 완벽한 자세만이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진우 대위는 황 대령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여성 고위장성. 옆에 있던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대위님, 혹시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진우 대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다가 순간 숨을 헙 들이켰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화면 속에는 군 정복을 입은 한 여성 장성의 사진이 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뭔데요, 대위님? 이진우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혹시. 하지만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민간인 복장이었기에,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이었기에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서지수는 부대 안쪽에 위치한 병영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황두식 대령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그 칼날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땀 냄새를 풍기며 하나둘 부대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배고픔에 지친 그들의 얼굴에는 잠깐의 휴식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지수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었다. 소란스러운 식당 안에서 그녀의 등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배식대 안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식당 책임자의 눈에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그 여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50대 중반의 후덕한 인상을 가진 이 부대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오미경 사장이었다. 어머, 지수야. 오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름을 황급히 삼켰다. 서지수가 재빨리 그녀를 향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쉿. 비밀이에요, 선배님. 오미경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서지수와는 까마득한 후배와 선배 사이였다. 서지수는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황두식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시하는 영주처럼 거들먹거리며 상석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몇 명의 부하 장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자리에 앉으려던 황 대령의 눈에 구석에 앉은 서지수가 들어왔다. 그는 대번의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저 아줌마가 왜 또 여기 있어? 훈련장에서도 쫓겨나더니 밥까지 얻어먹으러 왔나? 오미경 사장이 황급히 다가와 둘러댔다. 대령님, 저분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에요.
황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친구,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요. 군부대 식당이 무슨 동네 사랑방인 줄 아나?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는 보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며 부하들에게 떠들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군대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 계급이 뭔지, 규율이 뭔지, 상명하복이 뭔지 알 턱이 있나. 젊은 장교인 이진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대령님, 하지만 요즘은 여군들도 전투병과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닥쳐. 자네가 뭘 알아? 내가 이 바닥에서 보낸 세월이 30년이야. 30년. 그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내 30년 경험에서 나온 결론은 이거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군은 전투 지휘관 보직을 제한하고 행정이나 지원 업무만 맡겨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군이 강해지는 길이야. 구석 자리에 앉은 서지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희미하게 힘이 들어갔다. 오미경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야. 아니, 사령관님. 참기 힘드시죠? 서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선배님. 오히려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대령 계급장을 달고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오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황두식이라는 사람 이 부대 보급부대장인데 아주 악질로 유명해. 특히 여군들한테는 더 심하다고 들었어. 성격이 원래 저래. 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온 겁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진우 대위와 박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위님, 아까 훈련장에서 검색하신 거 혹시 맞습니까? 이진우 대위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박상병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해병대 최초 여성 삼성 장군 서지수 중장 교육훈련사령관 취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이 떠 있었다. 박상병이 사진과 구석 자리의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이거. 아까 그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진우 대위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지? 그런데 민간인 복장이라. 감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 만약 정말 그분이 맞으시다면. 두 사람은 동시에 황두식 대령을 바라보았다. 황 대령은 여전히 자신의 여군론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이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집단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군대처럼 냉철한 이성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조직과는 상극이야, 상극. 이진우 대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다. 대령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박상병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왜요, 대위님? 이진우 대위는 스마트폰을 다시 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저분이 정말 서지수 사령관님이시라면 우리 황 대령님은 지금 자신의 군 생활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계신 거야. 오미경이 서지수를 위해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더 가져다 주었다. 지수야, 이건 서비스. 많이 먹어도. 이따 큰일 치르려면 힘써야지. 서지수는 고맙다고 미소 지었다. 선배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오미경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정말 감찰 나온 거니?
본부에서? 서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대에서 여군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투서가 들어왔어요. 단순한 투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오미경의 시선이 황 대령에게로 향했다. 저 사람 때문이겠구나.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으러 온 겁니다. 오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옛날 생각 안 나니? 우리 때 생각. 그 말에 서지수의 고요하던 눈빛이 순간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요. 나죠, 선배님. 그래서 더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는 겁니다. 더 이상 제 후배들이 우리 때와 같은 고통과 서름을 겪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황 대령이 요란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식당을 나가면서까지 구석 자리를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 신성한 군대에 함부로 기어들어오질 않나. 훈련장에서 아는 척하며 설치질 않나. 아주 기강이 해이해졌어.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이진우 대위와 박상병은 서로를 마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령님, 정말 큰일 나셨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서지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 뒤에서는 이제 곧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커튼을 올릴 시간이군. 오후 2시 자결하던 태양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동해의 바람이 훈련장의 먼지를 싣고 날아다녔다. 식당에서 잔뜩 독이 오른 황두식 대령은 오후 훈련 시간 내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신병들을 혹독하게 다그쳤다. 그의 분노는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한 채찍이 되어 훈련장을 휘저었다. 이병 박태준, 군장 결속 상태 불량. 이게 군장이야, 보따리야? 전쟁 나면 이거 메고 뛸 수 있겠어?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적과 싸울 수 있겠냐고. 한 신병이 20kg 넘는 완전 군장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어깨끈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웠다. 황 대령은 그의 군장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경멸적으로 소리쳤다. 이 자식 봐라.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해병의 기본은 체력과 장비 관리야. 기본도 안 된 놈이 무슨 해병이라고. 바로 그때 또다시 그녀가 나타났다. 마치 유령처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서지수였다. 황 대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련에 가깝게 일그러졌다. 또 왔어? 이 아줌마 진짜 스토커 아니야? 집에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 아니면 우리 부대에 원한이라도 있나? 서지수는 그의 도끼 서린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쩔쩔매는 박이병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대령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황 대령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도와줘? 당신 같은 비리비리한 아줌마가 뭘?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당신이 저 군장을 교범에 나오는 대로 완벽하게 맬 수 있으면 내가 당신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독창하고 이 훈련장에서 영원히 꺼져주지. 그의 도발적인 선언에 훈련장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병들은 숨을 죽이고 이진우 대위를 비롯한 장교들은 제발 그녀가 나서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다. 저건 단순한 군장이 아니었다. 개인 화기와 탄약, 비상식량과 구급약품까지 한 명의 군인이 생존하고 싸우기 위한 모든 무게가 담긴 해병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서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박이병의 군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먼저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각 결속근을 완전히 풀었다. 그리고는 내용물의 배치를 다시 확인했다.
무거운 것은 등 위쪽에, 가벼운 것은 아래쪽에. 좌우 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불필요한 유격이 없도록 단단히 조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작품을 다루듯 섬세하고 빨랐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장을 들어 올렸다. 20kg 넘는 무게였지만 그녀는 마치 빈 가방을 다루듯 가볍게 어깨에 걸쳤다. 허리를 숙여 무릎에 반동으로 일어서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어깨 끈을 당겨 몸에 밀착시키고 허리 벨트와 가슴 고정끈을 찰칵 소리가 나게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초 남짓이었다. 군장은 그녀의 몸에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밀착되었다. 끈의 위치, 무게의 배분, 가슴 고정쇠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해병대 야전 교범에 명시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완벽함이었다. 신병들은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다. 저 가냘픈 몸 어디에서 저런 힘과 기술이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서지수의 시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군장을 맨 채로 가볍게 제자리를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다. 50m, 100m. 그녀의 질주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장은 등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달리는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가볍고 빨랐다. 훈련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그녀의 군화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박차는 소리만이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200m를 왕복으로 달려온 서지수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 멈춰 섰다. 숨이 찬 기색은 전혀 없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땀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군장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황 대령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지나 거의 보라색에 가깝게 변해 있었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건 군장이 가짜였나 보군. 안에 솜이라도 채워넣은 거 아니야? 서지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방금 맸던 군장을 그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그럼 대령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제 것과 바꿔서 한번 매 보시겠습니까? 황 대령은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마지못해 군장을 받아들려 했다. 하지만 군장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했다. 으악! 예상치 못한 무게에 그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고 허리가 뒤로 꺾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간신히 군장을 떨어뜨리지 않고 버텼지만 그 모습은 위험 있는 대령이 아니라 짐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신병들은 이제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훈련장 곳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지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대령님, 군장의 무게는 팔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특히 허리와 하체의 힘을 이용해 무게를 분산시켜야지요. 이건 해병대 2등병도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그 말은 황두식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자부했던 군수 장비 관리에서마저 저 아줌마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신병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쇠약함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권위가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체면도 이성도 규율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원초적인 분노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서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포효했다. 이 인연이 대체 정체가 뭐야? 주변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진우 대위가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나섰다. 네, 대령님. 말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발. 비켜. 내가 대령이야.
이 부대의 대령인데 저딴 정체불명의 년한테 희롱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증오와 경멸을 담아 소리쳤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서막을 열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내년 해병대 몇 기야? 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신병들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고 장교들은 사색이 되었다. 이진우 대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지수는 그의 광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곧 터져나올 거대한 회오리의 눈이 선명하게 보였다. 황두식 대령의 광기 어린 고함이 훈련장의 허공을 가르며 메아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훈련장 한편에 멈춰 섰다. 앞 유리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색 바탕의 성판. 누가 보아도 장성급 지휘관의 차량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훈련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지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서지수의 앞에서 깍듯하게 부동자세를 취하며 경례했다. 충성,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을 열어 정성스럽게 군복 상의를 꺼내 들었다. 짙은 국방색의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그 어깨 부분에는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드는 것이 달려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하나, 둘, 셋. 해병대 중장을 의미하는 세 개의 별이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이진우 대위였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설마 했던 그의 예감은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박상병은 저도 모르게 헉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 신병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저 작고 평범한 여인이 해병대 전체를 통틀어도 단 몇 명뿐인 하늘의 별과도 같은 존재 삼성 장군이었다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황두식 대령이었다. 그의 시야 속에서 세상이 느리게 움직였다. 젊은 중위의 공손한 태도, 그가 들고 있는 군복, 그리고 망막을 태울 듯이 이글거리는 세 개의 별. 사령관님, 별, 세 개, 중장.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파편처럼 흩어졌다. 아침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문에서의 모욕적인 폭언, 훈련장에서의 조롱과 물리적인 폭력, 식당에서의 공개적인 멸시, 그리고 방금 전 그의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내년이라는 치명적인 단어까지.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사령관님, 차 안에 두고 오셔서 가져왔습니다.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젊은 중위가 공손하게 물었다. 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바로 입겠다. 그녀는 천천히 입고 있던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를 벗었다. 땀 한 방울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중위가 건네준 군복 상의를 입었다.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채워나갔다. 마지막으로 전투복까지 받았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장의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탈의와 차기의 과정이 아니었다. 평범한 민간인의 허물을 벗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호령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용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녀가 모든 채비를 마치고 돌아섰다. 평범한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과 함께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해병대 중장 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인 채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황두식 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조용하지만 훈련장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두식 대령.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아닌 계급이 불렸다. 방금 나에게 해병대 몇 기냐고 물었지. 대답해 주겠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황 대령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해병대 53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참고로 황 대령은 65기더군. 내가 12기수나 까마득한 선배인데 후배가 선배 면전에 대고 내년이라.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기수 문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판이 됐나? 그 말은 황두식의 마지막 남은 정신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가 그토록 신봉하고 부하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기수라는 서열이 이제는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사령관님. 황 대령의 입에서 마침내 말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짐승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쿵 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지듯 무릎을 꿇었다. 아니, 엎드려 빌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치듯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십 명의 장병들이 올리는 우렁찬 경례 구호가 포항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현 해병대 교육훈련사령관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지수 중장을 향하고 있었다. 훈련장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서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 편히 서라. 하지만 감히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황 대령 일어나라. 황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지수는 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침부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검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황 대령의 눈앞에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대령이 오늘 아침 이 부대 정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뱉어낸 모든 말들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 서지수의 손가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황두식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손길처럼 보였다. 딸깍. 작은 기계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바로 황두식 자신의 목소리였다. 아니,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척 보아하니 어디 군납 비리라도 청탁하러 온 잡상인이거나.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군대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2년이 대체 정체가 뭐야? 내년 해병대 몇 기야? 자신이 뱉었던 오만하고 추악한 말들이 훈련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황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기를 바랐다. 서지수는 녹음기를 껐다. 황두식 대령. 이것이 오늘 단 하루 동안 내가 이 부대에서 직접 듣고 겪은 일들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이진호 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대위.
이진우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부대 내 여군들의 편의 시설 개선과 부당한 대우 시정에 관한 보고서를 총 5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고서는 황두식 대령님의 지시로 묵살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질책만 돌아왔습니다. 이진우 대위의 용기 있는 증언은 2개 무너진 구멍이 되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여성 부사관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저는 작년 정기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황두식 대령님께서 작성하신 제 근무 평정서에는 여성은 리더십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지휘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업무 성과가 부대 내 동기들 중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여군 병사가 울먹이며 나섰다. 저는 훈련 중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무실에 가겠다고 보고했지만 황 대령님께서는 여자들은 꾀병이 심하고 엄살이 많다며 막으셨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증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여군 숙소 난방 장치가 고장 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여자들은 추위도 잘 안 타는데 뭘 그런 걸로 유난이냐며 3달 동안 방치당했습니다. 한겨울에 전투복을 껴입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보고했더니 여자가 군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애를 포기하든지 군복을 벗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남군 병사보다 2배나 많은 청소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청소나 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이어지는 동안 서지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과거의 아픔과 겹쳐지는 공감의 분노였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그녀는 잿더미가 된 황 대령을 내려다보았다. 대령, 이 증언들이 모두 사실인가? 황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변명을 쥐어짰다. 오해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저 우리 해병대의 전투력 발전을 위해. 닥쳐라. 서지수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그 한마디에 훈련장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군대 발전? 유능한 인재들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부상당한 부하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짓밟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발전인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또 있다. 군수참모라는 자가 보급 창고 물품 수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군. 장부와 실제 재고가 터무니없이 맞지 않아. 신병들 전투화가 왜 그토록 낡고 해졌는지, 방한 장비는 왜 부족한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 내 놈의 무능과 태만 혹은 그 이상의 추악한 비리가 있었겠지. 그녀는 자신의 수행 중위를 향해 명령했다. 명령서를 가져오라. 중위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서지수는 그 서류를 들고 훈련장의 모든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보급부대 대령 황두식. 금일부로 즉각 보직 해임한다. 황 대령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군기문란, 직권남용, 부하 위력 행사, 성차별, 그리고 군수품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정식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군 검찰의 수사를 명한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황 대령이 그녀의 군악발을 붙잡으려 하며 애원했다. 서지수는 차갑게 그를 뿌리치며 말했다. 기회? 오늘 아침 정문에서 내가 신분증을 꺼내려 했을 때
너는 나에게 그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대령. 나 역시 25년 전에는 너와 같은 자들 밑에서 똑같은 말을 듣던 소위였다. 여자는 체력이 약하다. 여자는 리더십이 없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고 피와 땀으로 나의 능력을 증명해왔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녀는 황 대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군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놈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습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서지수는 황두식 대령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황두식 대령. 그 어깨에 달린 계급장. 내 스스로 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지. 마지막 명예를 지킬 기회다. 내 손으로 떼어내라. 황두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로 가져갔다. 30년간 자신의 자부심이자 모든 것이었던 별처럼 빛나던 그 대령 계급장.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계급장을 하나씩 떼어냈다. 금속으로 된 계급장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한 군인의 명예가 죽는 소리였다. 서지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모두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여러분이 진정한 해병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여군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자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해가 서쪽 영일만 너머로 붉게 기울고 있었다. 훈련장의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그날의 사건이 남긴 깊은 파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황두식은 군사경찰에 의해 초라하게 연행되었고 남겨진 장병들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서지수는 훈련장에 남아 뒷수습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은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녀는 먼저 사색이 되어 달려온 사단장과 부대 본부 회의실에서 독대했다. 사단장, 오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성 장군인 사단장은 해병대 대선배이자 상급 부대 사령관인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제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서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감정적인 질책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은 시스템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건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묵인한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다. 사단장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서지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철을 펼쳤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항들을 즉각 실행하도록.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사단장은 허리를 굽히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첫째, 부대 내 모든 여군, 숙소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일주일 내로 개선안을 보고하라. 예산이 문제라면 본부에 직접 요청해. 내가 책임지겠다. 둘째, 사령관 직속으로 연결되는 익명의 차별 및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어떤 지휘관도 중간에 개입하거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황두식이 지난 5년간 결제한 모든 여군 장병의 근무 평정과 승진 심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당하게 피해를 본 인원이 있다면 즉시 구제하고 정당한 평가를 다시 내려라.
넷째, 모든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점검하겠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서지수는 마지막으로 이진우 대위를 회의실로 불렀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온 그에게 서지수는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이진우 대위. 예, 사령관님. 자네를 오늘부로 군수참모대리 보직에 임명한다. 황두식의 빈자리를 당분간 자네가 맡아주게. 이진우 대위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령관님. 하지만 저는 일개 대위에 불과하고 아직 경험이. 서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막았다. 계급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 부하들을 지키려는 책임감. 나는 자네에게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보았다. 자네라면 썩어 빠진 보급 체계를 바로잡고 병사들을 위한 군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녀는 이진우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소신껏 일하라. 내가 뒤에서 버텨주겠다. 이진우 대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우렁차게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명예를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지수가 향한 곳은 부대 앞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다. 그녀의 오랜 선배 오미경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오미경은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다 끝난 게냐? 네, 선배님.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미경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겠다.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텐데. 괜찮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미경은 서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수야, 너 아직도 25년 전 그날 생각나지? 그 말에 서지수의 굳건했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가끔요. 아니, 사실은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내가 너를 더 지켜주고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힘없는 부사관이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배님. 서지수는 오미경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때 선배님이 제 옆에 있어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됐어요.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여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비난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날 군복을 벗었을 겁니다. 25년 전 갓 임관한 소위 서지수는 직속 상관이었던 중대장에게 끔찍한 성희롱을 당했다. 용기를 내어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는 2차 가해뿐이었다. 그때 갓 전역을 앞둔 선임 부사관이었던 오미경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편에서 함께 싸워주었다. 그때는 신고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우리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선배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오늘 같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서지수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훈련장에서는 여군 부사관 몇몇이 서로를 부추기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늘처럼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까 훈련장에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여군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군복 차림의 서지수를 보자 깜짝 놀라 멈춰 섰다가 이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령관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부사관이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한 일은 없소.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부사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원래 여러분은 할 수 있었소. 다만 그럴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과 내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정말 본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민서야, 몸 조심하고. 자주 들러라. 네, 선배님. 또 오겠습니다. 서지수는 차에 올랐다. 차가 천천히 부대를 벗어났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자신이 들어왔던 정문을 바라보았다. 불과 12시간 전 그녀는 저 문에서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다. 내년이라는 욕설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 사람의 군인의 명예를 앗아갔고 동시에 수많은 군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부조리한 과거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정의로운 미래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간 것이었다. 차가 석양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해병대 제1사단에는 차갑지만 건강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지수가 포항을 다녀간 지 일주일 후 해병대 본부의 징계위원회 회의실. 황두식은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으로 앉아 있었다. 지난 30년간 그의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군복이 사라진 그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징계위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결과를 낭독했다. 전 해병대 제1사단 군수참모 황두식 예비역 대령.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군인 연금은 법률에 따라 50% 삭감되며 퇴직금 또한 절반으로 감액한다. 또한 향후 5년간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황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0년간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쌓아 올린 그의 인생이 단 며칠 만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같은 시각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훈련장.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군수참모 대리 보직을 맡은 이진우 대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서지수의 지시에 따라 낡고 비위생적이던 여군 숙소는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고 보급 창고에서는 대대적인 재물 조사가 이루어져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 여군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남군 병사들은 그들을 여군이 아닌 전우로 대하며 존중하기 시작했다. 황두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지자 부대에는 건강하고 새로운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지수의 이야기는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해병대 최초 여성 삼성 장군, 부대 내 성차별 악습의 고리를 끈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엄정 처벌로 군 문화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던 전국의 수많은 여군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며칠 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사령부 사령관 서지수의 사무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온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사우편을 통해 매일같이 날아드는 대부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군 후배들이 보낸 감사와 응원의 편지였다. 서지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밤늦도록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사령관님, 저는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보병 대위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지쳐 전역 지원서를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소식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싸워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역 지원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해에서 함정을 타는 해군 부사관입니다. 저희 함장님은 입에 여자가 배 타는 게 아니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입니다. 늘 참고만 살았는데 사령관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동료들과 함께 정식으로 해군 본부 인권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바뀌고 싶습니다. 공군 사병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여군들을 향한 성희롱적인 발언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다들 원래 그런 것이라며 넘겼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인이 꿈인 여고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자가 군대에 가면 고생만 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에 대한 뉴스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렇게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십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서지수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녀가 25년간 외롭게 싸워왔던 이유, 그녀가 그 모든 모욕과 차별을 견뎌내며 별을 달아야만 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 사람의 징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함이었음을 그녀는 이 편지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더 큰 용기가 된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횃불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 편지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 위로 밝은 달이 떠 있었다. 25년 전 홀로 눈물을 삼키며 저 달을 바라보던 여린 소위 서지수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홀로 싸우고 있을 후배들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바로 그때 수행중위가 들어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다음 주 시찰하실 부대 목록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해병대 부대들입니다. 서지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진 시찰 목록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군.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전쟁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포항에 무더웠던 여름이 가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서지수는 수개월 만에 다시 해병대 제1사단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암행 감찰을 위한 비밀스러운 방문이 아니었다. 해병대 교육훈련 사령관으로서 부대의 변화를 격려하고 우수 장병을 포상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이었다. 그녀가 사단 정문을 통과했을 때 위병소의 모든 장병들이 칼 같은 거수 경례로 그녀를 맞았다. 몇 달 전 그녀를 아줌마라 부르며 막아섰던 바로 그 장소였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병장에는 남군과 여군이 한데 어우러져 장애물 훈련의 한창이었고 생활관 주변은 말끔하게 정비되어 활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 대신 존중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사단 전체 장병이 모인 연병장에서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단상에 오른 서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해병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사랑하는 해병대 장병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철은 뜨거운 불 속에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차가운 물 속에서 담금질을 거듭하며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순수한 쇠의 분자만이 남아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병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혹독한 훈련만이 아닙니다. 부조리를 이겨내는 용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 그리고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뜨거운 전우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강철, 무적 해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병장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대를 진정한 강철로 만든 용감한 해병들을 포상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먼저 이진우 대위를 호명했다. 그 사이 정식 군수참모로 임명되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한 그는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이진우 소령. 그대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와 부하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그대의 용기는 이 부대 전체를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 다음으로 그날 용기 있게 증언했던 여군 부사관들이 호명되었다. 서지수는 그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여러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변화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약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해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모든 장병들을 향해 연설을 마무리했다. 명심하십시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출신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군 장병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상급 지휘관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리더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함성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서지수가 연병장을 걸을 때였다. 앳된 얼굴에 한 여군 이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물론이다가 이병.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이등병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사령관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터였다. 서지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녀의 시선이 멀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오랜 선배, 오미경이 있는 곳을 향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믿어주고 일으켜 세워준 선배가 있었고, 비록 소수였지만 옳다고 믿는 길을 함께 걸어준 동료가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눈앞의 젊은 이등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더 나은 군대를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령관님처럼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멋진 해병이다. 그 사실을 스스로 믿기만 하면 돼. 서지수는 힘차게 경례를 하고 자기 부대로 달려가는 이등병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포항의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멀리 훈련장에서 새로운 세대의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군과 여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장애물을 넘고 있었다. 그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찬가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정한 강철은 바로 저렇게 함께 부딪히고 단련되며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포항의 가을 하늘 아래서 울려 퍼졌던 함성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의 해병대 교육훈련사령부. 사령관 서지수 중장은 집무실에서 각급 부대로부터 올라온 분기별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며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여군들의 중도 탈락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각종 훈련 성적과 체력 검정 결과에서는 남군과 여군 간의 격차가 거의 사라져 있었다. 특히 지휘관 추천 항목에는 성별이 아닌 리더십, 전술 이해도, 판단력과 같은 능력 위주의 평가 언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왔다. 사령관님, 포항 제1사단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여보내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다. 늠름한 소령 계급장을 단 이진우와 이제는 앳된 티를 벗고 당당한 부사관이 된 김하사였다. 1년 전 사령관님처럼 멋진 해병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이등병이었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두 사람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서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오랜만이군, 이소령. 그리고 김하사. 여기까지 어인 일인가? 이진우 소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사령관님께 저희 사단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드리고 또 장병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명패가 들어 있었다. 명패는 어딘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묵직하고 진실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이것은 이진우 소령이 설명했다. 과거 황두식 대령이 방치했던 낡고 부식된 보급품들을 폐기하던 중 저희 병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쇠조각들을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자고 말입니다. 저희 사단 장병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명패의 중앙에는 서지수가 연설에서 했던 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서지수는 말없이 명패를 어루만졌다. 차갑지만 뜨거운 쇠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불의의 잔해 속에서 피어난 정의의 꽃이었다. 김하사가 벅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령관님,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새로 전입 오는 후배들에게 해병대 정신을 가르칠 때 사령관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줍니다. 저희는 그것을 서지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약한 전우를 외면하지 않는 의리,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여 증명하는 진정한 강인함. 그것이 저희가 배운 새로운 해병대 정신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서지수는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을 때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외롭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것은 내 군 생활 최고의 훈장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서지수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해병대 본청을 바라보았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수없이 부딪혀야 했던 날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홀로 눈물 흘리던 밤도 셀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뒤를 따라올 수많은 후배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가장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으며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길을 닦아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믿었다. 며칠 후 휴일을 맞은 서지수는 군복이 아닌 검소한 사복 차림으로 대전의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수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묘역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해병대 전사자들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젊디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붉은 명찰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서지수는 경건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정으로 군대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국경 너머의 적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단결을 해치고 전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의 근간을 썩게 만드는 내부의 부조리 또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다. 조국을 지킨다는 것은 영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군대를 지킨다는 것은 무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와 전우애를 지키는 일이다. 그녀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한 무리의 젊은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이 묘역을 찾아왔다. 풋풋하지만 벌써부터 절도와 기백이 넘치는 그들의 대열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여성 후보생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선배 전우들의 묘비 앞에 정성껏 준비해 온 국화꽃을 헌화하고 먼지를 닦아내며 경의를 표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서지수의 입가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들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해병대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 서지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묘역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와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영원한 불침번으로 서 있을 것이다. 후배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정의와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차가운 강철을 이기는 것은 더 뜨거운 강철이 아니라 강철을 녹일 만큼 뜨거운 심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증명은 이제 막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